네, 여러분 국내 최초 공간 경제 포럼 도시와 공간 포럼 2021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간의 경계를 넘어 넥스트 노멀 시대 도시와 공간의 진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과 강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세션 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발열 체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스크는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대한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 생태계 혁신 사례를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첫 번째 순서로는요, 도시 생태계 혁신을 위한 도시 공간 재생의 지향점을 주제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님께서 기조 강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승배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세션은 도시 생태계 혁신을 위한 도시 공간 재생의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는 하나의 생태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생태계가 지금 대변동의 시대를 맞고 있고, 그래서 도시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에 있는 각종 공간들은 공간 자산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 혁신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 생태계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크게 바뀝니다. 과거 1900년 뉴욕 맨하탄 5번가에서 부활절 축제 행렬이 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말이 끄는 마차를 모두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그 말과 마차는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말과 마차가 없어지고 자동차로 바뀐 겁니다. 기술의 혁신이 창조적 파괴를 일으킨 겁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자율주행차가 땅속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로봇들은 우리들의 일을 대신하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다시피, 디지털 물류와 공유 경제도 세상을 확 바꾸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음식을 배달하고 쿠팡을 통해 가지고 하루 만에 상품이 배달이 되고, 아침 새벽에는 식자재가 집 앞에, 대문 앞에 와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간은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정보는 앱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작년에 시작된 코비드 19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비대면, 안심 소비 등 이러한 부분들이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어우러져서 공간 산업도 파괴와 변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택근무들을 많이 이제 하고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재택근무 시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공간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먹에서도 근무를 하고 창턱에 앉아서 노트북을 통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공간은 집에 있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공간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트랜스포머와 같은 그러한 공간 활용도 벌써 10년 전에 홍콩 건축가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를 지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면 여기 상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이 모듈화되고
드론처럼 옮겨 다니면서 개인 1인용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 코비드 19이 덮쳤고, 그리고 그동안 늘 얘기되던 인구 절벽, 공유 경제, 기술 혁신 등 근본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2020년대는 지금까지 겪지 못한 대변동의 시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지금 오늘의 주제인 도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인류는 지금까지 도시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찾는 삶을 지속해 왔습니다. 세계의 도시화율은 2015년 50%이고 2050년이 되면 68%로 늘어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18년 기준으로 도시화율은 92%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왜 도시에 몰려들까요? 도시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일, 교육, 문화, 만남, 사업의 기회가 도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통해 도시가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승리 한국어판 서문에 보면 서울은 혁신의 집합소였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인적 자본을 혁신적으로 연계하고 학습해서 서울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었고 결국 선진국에 진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이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글로벌화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도시의 힘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도시의 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의 서울이 6.25 전에 왼쪽처럼 아주 낮은 밀도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흘러서 빠른 도시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곳곳의 공간들은 도시의 빈 곳이 건축물로 채워졌습니다. 왼쪽 상단의 개포동에 보시면 5층부터 도곡동 69층 주상복합까지 2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어지고 또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5층짜리 저층 아파트는 다 허물어지고 고층, 초고층 아파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는 빈 곳이 채워지고 채워진 곳이 다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미래형 스마트 시티 형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 행복도시, 최근에 만든 도시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는 해외에서 스마트 시티 사례로 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도시들은 스마트 시티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일본 동경은 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빠른 도시화를 통해서 고미래 도시로 만들어 냈습니다. 영국 런던을 보면 영국 런던은 늘 런던 플랜이라는 장기 도시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템스강 남쪽에 왼쪽 오른쪽 상단에 산업 역할을 했던 그 도시들이 시청이 올라가고 300m 되는 높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가면서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 땅에 새로운 건축물이 채워지고 초고층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밀 집적 도시인 뉴욕의 맨하탄 모습입니다. 76년부터 15년 그리고 현재 계속적으로 하늘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가 고밀 고층화를 하고 있는 것. 최근에 완성된 허드슨 야드는 차량 기지를 개발해서 초고밀의 복합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각 도시들의 방향성이 아닌가 합니다. 세계의 각 도시들의 역사를 보면 왼쪽이 오래전 도시들의 스카이라인이었고 최근의 스카이라인은 오른쪽에 보다시피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도시의 모습입니다. 수평적으로 확장, 수직적 확대. 이 부분들이 도시에 이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밀화는 또 새로운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위기를 맞게 된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는 도시의 위기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도시가 고밀화되면서 양극화, 중산층의 실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 교수는 현대 자본주의는 지식 기반 자본주의가 아니라 도시화 지식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화가 가져오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도시화를 막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함께 모여 지역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매 단계의 인간 진보를 이끌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창조 계급이 융성하는 도시를 위해서 3T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술, 인재, 관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화가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공간 만들기의 역사입니다. 주거 공간, 역사 문화 공간, 산업 공간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집적제 도시는 시민의 모든 활동을 담아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은 39억 6천만 스퀘어미터 정도의 공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인당 76 스퀘어미터로 20평 조금 넘는 그러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거용이 47%에 육박하고 최근 5년간에는 연평균 7,760만 스퀘어미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굉장히 이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동수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50%, 부산은 62%가 노후 건축물입니다. 연면적 기준으로 봐도 서울이 27%, 부산이 22%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멸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걸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을 제대로 재생해서 써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멸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건축물 허가 착공 준공은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멸실 그리고 신축 부분들이 공간 수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자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 국민 대차대조표에 비금융 자산이 일경 7,200조고 그 중에 부동산이 일경 2,300조입니다.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치면 9,600조, 일경에 육박합니다. 그중 주택은 5,700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이
일경 2,500조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연 439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쓰고 있는 주거 공간은 사실은 우리의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압축 성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3만 불 넘는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6천 불 정도 수준일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경제 수준과 현재 쓰고 있는 공간 간의 괴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준공 연도별 현재 아파트 현황이 일기 신도시가 지어질 때 굉장히 많은 수의 아파트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20년, 30년을 지나면서 새롭게 바꿔야 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원형으로 타원으로 쓴 부분은 사실은 금융위기 전후 해서 공급이 굉장히 이제 부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 가격 앙등은 사실 공급이 줄어들었던 그 영향도 큰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후 공간을 여하히 잘 활용하느냐, 또 고쳐 쓰느냐, 또 허물고 새로 짓느냐 하는 부분들이 시대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건설업, 부동산업 이 부분들이 이제 각각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공간 자산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새로 짓는 건설업이 차지한 비중보다 이제 높아졌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기존의 자산을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과 또 새롭게 짓는 부분이 균형을 갖춰서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간 자산 전체를 살펴볼 때 다양한 재생 유형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다시피 그 건물을 전면 철거를 하고 새로 짓든지 부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이런 관점과 용도를 유지하든지 변화를 하든지 이런 네 가지 형태의 그 일들이 있을 겁니다. 주거 기능을 용도를 유지하고 전면 철거해서 새로 지으면 그것이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것이고 전면 철거할 때 용도를 바꾼다 그러면 컨버전이라고 용도 전환이죠. 상업 용도를 주거 용도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도시 내 미활용, 저활용 대지를 활용해서 짓는 것은 인필 또는 리모델링이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나 그 건물을 유지하고 하는 것은 보존, 재생, 마을 만들기 이런 특히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용도 전환 사례는 범계역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한 사업인데 주거복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지난 7월에 입주를 했는데 그 지역에 이미 백화점 용도는 필요 없고 오히려 주거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공간 공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목욕탕이 오피스로 오피스가 주거로 계속적으로 용도가 바뀐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산동에 가면 옛날에 공장들이 현대 지식산업센터나 기숙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재생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테란로의 오래된 오피스는 그 부분들을 헐고 복합 빌딩으로 레지던스, 오피스, 리테일이 복합된 그러한 형태로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는 것은 그게 도시를 컴팩트화하고 컴팩트 시티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용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해서 필요한 공간이 층층이 다층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밀도가 높아지면
도시 유지 비용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뭐 연립주택 수준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와 초고층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도시 유지 비용이 60%나 줄어드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은 이미 초고밀입니다. 면적은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지금 현재 605제곱킬로미터에 95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15,800명이 제곱킬로미터당 살고 있는데 그러한 속에 건축물 연면적은 약 5억 7,400스퀘어미터입니다. 대지 대비 면적, 그러니까 지하 포함 면적의 비율이 229%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더하기 지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낮은 밀도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밀도는 텍사스주의 한 70% 정도 면적의 전 세계 인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밀도가 되겠습니다. 텍사스주 전체의 서울의 밀도로 사람들이 인구 밀도로 살게 되면 110억 명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우리는 초고밀로 살고 있고 이러한 초고밀로 살고 있어도 우리 앞으로는 더 고밀화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의 그 위기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리 재단에서 발표하는 도시 경쟁력 순위가 과거에 6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8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이 거주 환경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는 등 이런 원인도 있었겠죠. 그래서 도시 경쟁력 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러한 부분들은 어디서 기인하냐? 사실은 도시계획이 30년, 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 강남 KBD를 보면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고 오피스 수요도 많고 상업 수요도 많은데 상업 지역 면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부분들이 도시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시기가 된 겁니다. 도시 공간 생태계의 혁신과 트렌드 변화를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범용화, 사회적 대변동, 생활 패턴 변화, 인구 구조 변화, 소비자 니즈 변화, 그리고 중심 도시 집중,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큰 변화 속에서 도시 공간 산업의 새로운 혁신인 프롭테크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정보 혁신, 이용 혁신, 소유 혁신, 생산 혁신, 관리 혁신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봇가 건설 현장에 들어와서 건설을 하고 건설하기 전에 모든 것을 VR 등을 활용을 해서 프리콘 방식으로 공간을 만드는 그러한 시절이 왔습니다.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주역이 베이비 부모와 에코 부모가 전 인구의 40%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수요의 핵심은 30세부터 84세 인구입니다. 30세에서 84세 인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300만, 연간 30만 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 구조상 주역이 되는 연령, 나이는 지속적으로 이제 변하게 될 겁니다. 인구 이동 패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심 도시로 집중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다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공간 트렌드 변화도 눈에 띕니다. 이제는 공간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주거와 상업과 헬스장 모두 집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사라지는 슈퍼 앤 하이퍼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공유 경제가 확산돼서 위자만 넣으면 모든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유 경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류는 낮 밤이 없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많은 공간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올인룸, 방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펫, 로봇, 외국인 등 새로운 주역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공간 시장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코비드 19 통해 가지고 이제는 대변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소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공간 공유의 거점이 공유화되고 있습니다. 개방 공간, 오픈 스페이스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 형태 변화가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수요, 니즈가 되고 있습니다. 오페라 극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띄었다 붙였다 하는 좌석 형태, 그리고 그 차에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보트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서로 공간을 격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오피스도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 재생의 지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큰 변화,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해야 됩니다. 도시공간 산업은 짓고 또 사고 협력하여 만들어지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공간 사용자의 만족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발전을 도울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향점은 융합, 복합, 협력으로 도시공간 산업을 만들어서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공간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운영 관리하는 이 모든 부분이 병렬적으로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네 주체인 개발, 금융, 건설, 자산 운용이 융합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공간은 주거, 산업, 상업,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 자산 가치 증진의 프롭테크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야 됩니다. 산업 간 경계 상실, 초국경 글로벌 비즈니스화를 통해서 도약의 기회를 삼고 ICT 요소 기술로 스마트 그리고 컴팩트한 시티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롭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각 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도시 경쟁력 향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창생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 공간 생태계를 혁신해야 됩니다. 서울, 부산 등 선도 대도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걸 통해 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도시 공간을 융복합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중장기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합니다. 우리 한강변 개발이라든가 용산 역세권 공원, 광역도로 철도 입체 개발, 여의도 개발 등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공공이 융합 협력해서 도시민이 참여하는 사업 구조로 가야 되겠습니다. 2020년대를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프로퍼티 리스트럭처링 바이 스페이스 업그레이딩, 공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제로 베이스에서 사고하고 현장에서 일을 만들고 역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 수요를 창조해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프로페셔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변동이 심한 때입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주택 정책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사라지는 공간, 비게 되는 공간 엄청나게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표풍 부종족,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치유 부종일,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위기, 이 변화는 끝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기회를 찾고 또 새로운 공간의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더 살기 좋은 도시, 그 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이 또 행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세션의 기조연설로 함께해 주신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도시 공간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